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동조자 에피소드가 업로드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곧바로 찾아온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입니다. 선배님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런 인사말이 민망할 정도로 정말 금방 찾아온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오프닝에 날씨 얘기하는 것만큼 진부한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요즘 날씨가 어떻다, 따뜻하다, 춥다, 비 온다, 눈 온다 이런 얘기가 할 얘기가 진짜 없을 때 하는 그런 오프닝 멘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제가 스튜디오까지 걸어오는데 제 몸이 녹아가지고 아스팔트 김바닥에 좀 녹아 붙지 않을까, 껌처럼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의 날씨여서 선배님들 혹시나 더위 먹지 않으셨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정말 찜통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이렇게 오늘 그런 더위를 좀 조금이나마 물러가게끔 할 수 있는 선배님들께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 소개를 또 먼저 드려야겠죠.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분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공포영화 매니아로 소문이 나 있어서 보통 공포영화를 다룰 때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굳이 따지면 사실 오늘 다루는 영화가 공포영화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이제 약간 사람을 보는 이에 따라서 소름 끼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 건 맞지만 어쨌든 본격 호러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담백한데요. 네. 이름은 마란데 왜 이렇게 이게 소개는 담백한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좀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조금 방송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근황을 한 2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빡빡하네요. 뭔가 뭐죠?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매드맥스가 이제 재개봉을 했잖아요. 분노의 도로. 네, 분노의 도로가 이번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재개봉하면 또 이제 영화관에서 또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무인도에 한 편 딱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뭘 꼽냐면은 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꼽거든요. 진짜? 의외죠. 호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아닙니다. 매드맥스. 그래서 이게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무인도에 가져가기엔 너무 더운 영화 아니에요? 나 보기만 해도 녹아버릴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개봉을 하면서 다시 봐야지 하고 찾아보는데 4D를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제가 또 탑건 매브릭을 4D로 봤을 때 좀 만족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노의 질주 어울린다 4D랑 해가지고 이게 확실히 전투기나 자동차처럼 기체를 다루는 어떤 영화들은 확실히 4DX가 좀 효과적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한번 한적한 시간대에 찾아가가지고 한번 봤죠. 근데 내가 같이 질주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자동차가 이제 막 커브 돌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좌석도 같이 뭔가 커브하듯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총알 쏘면 옆에서 막 바람 나오고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마치 롯데월드에서 그 있잖아요, 뭐 3D 안경 쓰고 막 흔들거리고 그거를 이제 매드맥스로 경험을 했다. 거의 이제 놀이동산급으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도 재밌는 영화인데 이게 좀 체험적으로 가니까 이제 같이 이제 질주해버렸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처음 보신 건 아니잖아요. 개봉 네네. 당시에도 극장에서 보셨었는데 4D로는 처음 보신 거니까 확실히 좀 그런 새로운 감상들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질주하면 이제 바람이 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자동차 타고 이제 창문 열면 맞는 바람처럼 바람이 계속 불어. 같이 질주하는 것처럼. 그러고 또 뭐 만약에 이제 뭐 액션을 해가지고 내가 적이 막 맞는 장면이 있다 이러면 등에서 막 쳐대고. 맞아요. 안마 의자처럼 막 나오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퓨리오사 뭐 1, 2주 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기점으로 그거를 보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매드맥스를 좀 이어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감회가 새롭고, 또 이게 서사의 순서로는 그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퓨리오사 그 전사를 이미 다 만들어 두고 나서 분노의 도로를 먼저 찍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맞나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와 이 정보의 그런 일치되는 점과 어떤 빈 부분,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매드맥스를 볼 때는 좀 상상의 여지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퓨리오사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쨌든 관객 입장에서는 공란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제가 상상하는 재미로 좀 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채워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보니까 그 퓨리오사가 사막에서 이제 녹색의 뭐 땅 거기가 이제 사실 지나왔었고 없어졌고 이걸 깨달을 때 뭔가 포효를 하는 장면이 그 절규 장면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그 다시 보니까 더 막 절절한 거지 이제. 그렇게 또 다시 보니까 또 매드라는 캐릭터도 너무 매력 있었고 맥스. 네, 그리고 이제 액션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봐도 쫄려. 아, 그건 맞아. 그 영화가 진짜 대단한 영화이긴 해요. 네, 알고 봐도 쫄리고 또 봐도 쫄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영화관에서 또 다시 보니까 아, 역시 매드맥스의 근본은 분노의 도로다. 원래 좋아하는 영화도 맞지만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혹시나 매드맥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4D를 안 보셨다면 한번 전 추천을 과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적극 추천.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레이싱이나 자동차를 소재로 한 액션 영화들은 많았잖아요. 포드 대 페라리라든지 뭐 분노의 질주 시리즈라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은 중간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벌어지는 드라마나 액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극중 2박 3일의 시간 배경 동안 내내 차를 타고 달리는 영화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더 그런 4DX 효과가 침투할 만한 공간이 많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보기 전에도 그런 생각하잖아. 이왕 좀 흔들리고 좀 이런 거 느낄 거면은 좀 자주 느꼈으면 좋겠고 그 효과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매드맥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 자체가 캐릭터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쉴 틈이 없다. 네. 이게 확실히 매드맥스 1편이 70년대 말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1편, 2편, 3편까지가 있고 이 분노의 도로가 나온 거지만 저도 마라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아무리 1, 2, 3이 오래되고 근본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시리즈의 어떤 최정점이자 뉴 오리진은 분노의 도로, 퓨리로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이 영화가 워낙 훌륭한 건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공포 영화를 좋아하심에도 무인도에 이 영화를 가져가는가, 그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사실 진짜 좋은 영화 많고 재밌는 영화 많잖아요. 근데 뭔가 무인도에 갖고 간다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어야 될 것 같고 봐도 뭔가 좀 질리지 않을 만한 어떤 세계관과 뭐 등등등 여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매드맥스는 제가 볼 때마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회차 감상도 용이해야 되고 무엇보다 또 너무 비극적으로 끝난다거나 너무 우울한 톤의 영화라면 무인도 생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이 영화를 보면 나 탈출할 수 있어. 나 이 무인도 벗어날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전개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우울하게 끝나는 영화들을 가져가다 보면 또 끝없이 또 우울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무인도에 가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챙길 영화를 선별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된다라는 정성스러운 헛소리를 좀 드려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4DX 재개봉 그 근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근황은 뭐가 있죠? 제가 그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어느덧 자라서 5살이 됐고.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여자아이. 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에너제틱한 친구여가지고. 근데 또 멀리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서쪽에 있으면은 이제 조카는 이제 동쪽 끝에 좀 있는 그 라인에 있어가지고. 저기 그냥 지명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삼국지야? 아니 저기 뭔 서쪽 동쪽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이게 자주 이렇게 왕래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날,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조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그 겸사겸사
그리고 또 이제 오빠네 부부를 위해서 오빠의 따님이시군요. 네. 네. 하루를 제가 봐주겠다. 오. 그래서 자유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사실 이게 아이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혜택 아닌가요? 최고죠. 그러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어딘가로 하루 놀러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카도 중학생 되면은 어차피 고모나 뭐 고모부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 친구랑 놀러 다닐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어린이날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시군요. 한 7년 남았다. 7번 남았다. 그래서 한 회 한 회마다 조금 색다른 경험을 좀 시켜주자. 해가지고 이제 오빠한테는 처음에 이제 뮤지컬을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이용 뮤지컬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빠가 이거를 추천을 하고 이거 어때라고 했던 게 캐리TV라고. 캐리TV? 네. 이거 들어봤어. 들어봤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아이들 대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컨텐츠가 이제 뮤지컬 토크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 진짜 콘서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보다 재밌겠네. 뭐 좀 색다르잖아.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만약에 그런 공연을 봤더라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카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재밌겠다 해놓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제 점심을 두둑이 먹여놓고 함께 갔죠. 네. 아이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예요. 네. 또 캐리TV 인기가 좋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벌써 초입부터 기가 빨린다. 더 기가 빨리는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왜냐? 저는 사실 이 공연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캐리TV의 또 팬은 아니었으니까. 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공연이 이제 딱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레이저 쇼가 엄청 현란하게 노래도 막 엄청 뭔가 비트감 있고 약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옆을 봤는데 좁은 거지. 너무 이 웅장하고 이런 데를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신난 게 아니라 약간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구나. 네, 이게 뭐지 막 하기 전까지는 얘가 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간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막상 왔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은 다 너무 신나 있어. 언니 오빠들. 근데 이제 조카는 아직은 그 정도 막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음 상태인 거야. 계속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제가 옆에서 열심히 춤도 춰주고 왜냐면 율동을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럼 같이 온 보호자랑 아이랑 같이 막 율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조카도 그런 거 좀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고모가 열심히 옆에서 아양을 떨어봤으나 낯선 공간인지라 뭔가 탐색하는 시간이 좀 이제 조카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콘서트 마지막쯤 되니까 저는 클럽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빠른 노래가 진짜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그 홀을 울리면서 막 베이스 막 장난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들도 함께 춤을 추고 엄마들 춤을 시켜. 진행이 또 있군요. 네, 진행 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화면에 이제 그 현장 중계처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딱 카메라가 잡은 엄마는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 그 야구장에서 키스타임 보여주듯이 맞아요. 지목되면 춰야 돼. 지목 좀 춰야 돼.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봤던 어머니들은 빼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이럴 때라도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너무 고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또 옆에 있는 애들도 너무 신나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모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겠죠. 그 흥 DNA가 어디 가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신세계다.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근데 극 내향형 어머님 아버님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또 아이가 좋아하면 또 같이 가서 봐주는 게 또 부모니까. 이게 또 부모의 마음. 조카는 이제 신기한 듯 이렇게 한번 탐색만 하고 진짜 끝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나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게 재미가 없었으면 얘를 위한 어쨌든 이벤트인데 재밌었을까 어땠을까 싶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너무 재밌긴 했는데 춤을 추는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못 췄대요.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키즈 카페에 다시 데려가가지고 풀 패키지 거의 뭐 혼절했겠는데요? 풀 패키지 도파민을 아주 그냥 충전을 시켜주고 이제 집에 들여보냈죠. 근데 이게 제가 그 공연을 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 게 애기들은요 혼을 빼놔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정신을 그러니까 뭐 졸리고 말고를 떠나서 잔잔한 음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애들이 쉽게 집중을 못 하더라고. 그냥 공연뿐만 아니라 만나면 인사 같은 것도 혼을 빼야 돼요. 제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그 유튜브 통해서 배웠는데 인사할 때 이렇게 해야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등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공연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구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완전 에너지를 싹 뺀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자도록.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파묘 같은 것도 보면 그 무당들이 접신할 때 막 약간 트랜스 상태에 빠지듯이 막 짤랑짤랑짤랑짤랑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마라님의 조카분이 뭐 즐기긴 즐기셨지만 또 춤추는 것은 좀 부끄러웠다. 뭐 이런 태도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 결혼했잖아요. 결혼식에서 다 춤추는데 저만 끝까지 뺐다. 맞다. 기억난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 유치원 때 제 기억에 장기자랑이 아니고 뭐죠? 그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학예회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달봉이 댄스? 뭐 이런 걸 추라고 했었나 봐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 무대 올라가서 췄거든요. 근데 무대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서 춤을 추면서 계속 그 무대 바깥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 꼬맹이가 바로 저였다. 그랬기 때문에 또 마라님의 조카분 심정도 이해가 간다. 맞아요. 이게 다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내향적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영화과 유재석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저요? 된 거죠? 제가 영화과 유재석 정도가 되나요? 들어주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오해하시겠어요. 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몸 대신 성대 그렇죠. 이런 느낌인가? 근데 이게 뭐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저의 그 내향적인 성격은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 대 조교를 하면서 그 조교도 사실 원해서 된 건 아니었지만 조교를 하면서 많이 뜯어고치고 개조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맞네요. 근데 뭐 조교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또 그 덕에 이렇게 또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변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님은 좀 성향이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학생, 어떤 아이셨나요? 저 좀 굴곡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향 외향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오락가락? 원래는 좀 수줍음이 많다가 근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막 밴드부 막 활동도 하고. 밴드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되게 나서지를 못하는데 그냥 또 그런 건 또 하고 싶어하고 뭐 혼재돼 있어요 저는. 떠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본인이 원해서 약간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 근데 약간 그거지. 약간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관심쟁이. 근데 그게 컨셉 아니에요? 아니야. 나 관심은 받고 싶으나 막 너무 나대면서 받고 싶진 않고 나 뭔가 차분하고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안경 쓴 멋진 선배 있죠. 열혈 캐릭터 말고 뭔가 냉타입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프레임을 씌우시면 곤란합니다. 프레임을 씌우다니 저는 분석한 건데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다가 그런 것도 즐기다가 근데 또 약간 또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또 되게 좀 무서워했어요. 박제되는 건 또 싫다. 박제되는 거 너무 사실은 라이브는 괜찮고 휘발되니까 사실은 내 몸을 불사지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카메라 앞이 아니라 무대 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아무튼 10대 때는 싸이월드가 있긴 했지만 막 활성화되진 않았었잖아요. 저희가 10대면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막 릴스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죠? 남지 지금? 않잖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릴스나 쇼츠 같은
또는 유튜브 같은 영상 베이스의 어떤 SNS나 플랫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때라고 하면 뭐 싸이월드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일기장 감성, 일촌평 감성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사진도 있었잖아요.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근데 거의 다 사실 막 활발하게 지금은 거의 잠들어 있지 않나 근데? 외장하드나 이런데 그런 그때 사진들이 네, 지금처럼 막 이렇게 꺼내보고 돌려서 막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 각자의 어떤 외장하드나 어떤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데 사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스트리트 사진의 개념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사진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뭐 싸이월드 뭐 이런 데를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찍는 사진들은 가장 내 딴에는 가장 최상의 상태를 상정하고 찍잖아요. 잠깐만 나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잠깐만. 옷도 가장 예쁜 걸 입으려고 할 거고. 근데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감성이 또 지금 보면은 유행하고 있잖아요. 유행은 맞는데 그 되게 예쁘게 어쨌든 유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를 다시 보면은 샤기컷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샤기컷이나 이런 게 웃긴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네,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사진은 뭔가 아무래도 자기의 최상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찍잖아. 뭐 표정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면 맞아요. 지우고 다시 찍고 이런 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 동영상이라는 매체는 연속된 활동 사진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찰나의 모습도 맞아. 담길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저나 마라님 같은 세미 내향형인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좀 그렇다. 조금 뭐 사진이 차라리 낫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낫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휘발되고 싶습니다. 근데 밴드 때는 뭐 하셨어요? 저 보컬했어. 그건 뭐 대놓고 관심 달라는 포지션 아니에요? 근데 제가 MBTI를 해보면은 내향이랑 외향이 되게 거의 반반으로 나오긴 해요. MBTI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MFJ 나옵니다. ENFP? ENFJ. 네, 나오고 원래는 MFP였는데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외향적인 건 맞아. 근데 그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더 맞는 스타일인 거지. 그게 어떤 사교성을 떠나서 막 집에서 막 명상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제가 뭔가를 발산하고 돌아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근데 또 동시에 또 내향의 어떤 그것도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그 중간 입장에 중간 그 어딘가에서 배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많을 것 같다. E와 I의 중간 그 어딘가. 근데 밴드 때 밴드를 하셨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르가 락이나 아니면 약간 밴드 음악을 했죠. 약간 좀 부활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자우림 노래 좋아했었고 그 진짜 밴드 음악? 럼블피쉬 약간 김유나 씨처럼 내가 김유나다. 약간 이런 까라로 차세대 체리 필터가 여기 있다. 낭만 고양이 여기 있어. 이런 컨셉이었나요? 또 고양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 진짜 그때 생각해도 조금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보통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많이 꾸미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는 쪼리를 신고 올라가가지고. 근데 제가 또 감히 분석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쪼리를 신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 의도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나는 이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무대? 어차피 나의 놀이터에 불과한 걸 나는 구두나 운동화 말고 쪼리로 가겠다. 라는 어떤 프레임을 스스로 쓰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그러면은 저 지금 인플루언서 될 정도의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속에 아주 그 마라님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림보 상태 어딘가에는 그런 또 욕망이 또 다른 되고 있을 수 있다. 또 그럴 수 있겠죠. 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마치 그 캐리 TV 공연 갔다 오신 그 마라님의 친조카처럼 지금 혼이 거의 나가 계시는데요. 나 그때보다 기가 빨리는 거.
아무튼 저에게는 그 소심한 관심쟁이가 있다. 하지만 또 나서진 못해 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사는 거죠. 뭐 이러고 살아? 소심하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배님들께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으셨던 왕년의 마라님과 함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마라님이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공포영화를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 영화 뒤에 또는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웬만한 공포영화보다도 좀 더 호러블하게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를 오늘 다뤄볼 텐데요. 마라님과 함께 또 2부에서 영화 이야기 할 거니까요. 선배님들 또 이어서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또 아카데미 시상식과 칸 영화제를 뒤흔들었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그러니까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이어서 최근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었고 그중에서 국제장편 영화상과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장편 영화상보다 더 그 수상이 인정되는 음향상까지 수상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신작이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영화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시상식들에서 수상한 이 맥락들만 쭉 읊어도 일반 영화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거 요즘 영화 평론가들이 다 별 5개 주고 웬만한 영화제에서 상 이렇게 다 쓸어 담았고 게다가 무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이래. 그러면 뭔가 좀 무겁고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라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비평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상현 씨가 저한테 뭔가 어떤 영화를 같이 방송을 해볼래라고 하면은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네. 제가 이거 말고 이 영화 때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거절의 패턴이었는데 계속 돌리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원하게 싫으면 싫다. 뭐 일정이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되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이 영화 할 때는 어때? 이렇게. 아니,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영화가 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워낙 또 명확하시니까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는 거의 제가 먼저 뭔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할 거냐 멤버 없으면 내가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유일한 영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영화 볼 당시에는 물론 몰입해서 봤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 곱씹게 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나누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어서 인상 비평을 하자면은 이 영화가 아무튼 듣는 영화가 있고 보이는 영화가 또 따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또 진실에 가깝게 되는 거고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짓에 가까운 그 충돌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충돌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다. 홀린 듯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영화였다. 저에게는.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이게 막상 딱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영화든 재밌다.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게 되었다. 이 정도의 감상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통 느낄 수가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 다른 사람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졌다. 이런 감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가 사실 또 최근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라님이 인상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방문해 주신 거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인상비평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뭐 마라님이 먼저 이 영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안 하셨어도 아마 전 이 영화를 보긴 봤을 거예요. 극장에서 보긴 봤을 건데 그걸 떠나서도 영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보는데 괴롭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좀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좀 없었다. 왜냐면 이게 노골적으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노골적으로 홀로코스트의 어떤 진면목을 다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데에 있어서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수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사실 진짜 그냥 이 룩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그냥 한 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반적인 가족 드라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마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짓 평화로워 보이는 그 한 가정 이면에 그 벽 너머의 일들을 사운드를 통해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어떤 진가 그리고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사건의 진정한 끔찍함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잘 피어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그림들이 각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스필버그 감독님의 쉰들러 리스트 같은 비교적 감상주의적인 태도로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정말 컨셉이 특이합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루는데 홀로코스트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른바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인공이 루돌프 헤스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에요.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면 폴란드에 위치해서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죽인 곳이죠. 학살을 한 곳.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아우슈비츠의 소장이 주인공이다 해서 이 소장을 중심으로 그의 아내와 또 그 아래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한 5명 정도의 이제 자녀가 있는 것 같고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사택이 그러니까 이 소장이 살고 가족들과 살고 있는 이 사택이 아우슈비츠의 바로 옆에 있는데 문제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전범들이고 나치고 굉장히 사악하고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나치 독일군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수용소의 건축 책임자였다면 저는 사택을 그렇게 붙여서 만들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뭐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소장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그런 끔찍함에 대한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여기 잠깐 껴들면은 그거는 진짜 고려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효율적인 거를 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출퇴근 들어요. 동선이 네.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네. 이미 무감해지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더욱더 사악한 면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지만은 마라님 말씀대로 진짜 출퇴근의 효율만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사택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진짜 벽 하나만 두고 붙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벌어지는데 이게 좀 진짜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나치 전범이고 그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직장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것만 빼면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주인공이 꽤 나이스한 면모도 있어. 집에서 보면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뭐 아내랑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비교적 좀 돈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그 딱 앞에 펼쳐지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끔찍한 건 뭐냐? 절대 카메라가 그 담 너머 아우슈비츠를 비추지 않지만 소리는 계속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이라던가 뭐 단발마라던가 또는 거기서 울려 퍼지는 총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담을 넘어와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특이한 게 하늘을 계속 많이 비추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계속 연기가 피어올라요. 굴뚝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연기든 가스실로 사람들을 죽여서 내보내는 환기시키는 연기든 간에 계속 가스들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루돌프 헤스라는 인물의 가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심지어 그 아이들조차 뭐 연기가 나네. 뭐 비명이 들려오네. 그냥 이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 그냥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루돌프 헤스의 아내는 더더욱 무서운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사택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아. 근데 그냥 막 부리는 거야. 아니 뭐 하인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라고 하지만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그 하인들이 뭐 크게 잘못해서 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복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오갈 때 막 부대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몇 번 스치니까 그 루돌프 헤스의 아내가 내가 내 남편한테 너 얘기만 하면 너 잿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거에 바로 이어지는 쇼트에서 또 다른 하인이 땅에 이제 걸음을 주는데 그게 약간 어디서 왔는지 대충 우린 알 수 있는 잿가루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평화로운 폭력들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 영화 바깥에서 스크린을 통해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그 찝찝함과 불편함과 두려움을 계속 스멀스멀 피어오르게끔 만드는 영화. 그게 바로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은 많았잖아요. 뭐 액션 전쟁물로 펼쳐낸 영화들도 있었고 뭐 진짜 감동적인 드라마로 펼쳐낸 영화들도 있었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뤄낸 그런 다큐멘터리적인 시선을 가진 영화들도 있었지만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컨셉을 가진 영화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 컨셉,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루면서도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이 컨셉 좀 어떠셨는지. 저는 그게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을 씨가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뭐 저는 최근 뭐 올 초에 봤을 때 조조 래빗도 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봤었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진짜 감독의 어떤 시선 하나 차이만으로도 이게 똑같은 소재 그 이야기 안에서 전혀 다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되게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이 컨셉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는 영화라는 게 시각적으로든 대사로든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도 CCTV처럼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마다, 복도마다, 뭐 정원들마다 이 딱 고정된 곳에 보통 카메라가 있고 굉장히 또 광각 렌즈를 쓴 듯한 장면들도 많아서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CCTV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일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 둘씩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진 장면이었나? 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이 돼서 더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그 주인공 루돌프 헤스의 아내가 진짜 아무런 설명이 없죠. 갑자기 되게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 같은 것을 어디서 뭐 선물 받아오기라도 했는지 딱 받아와가지고 혼자 이제 방에서 막 거울 보면서 입어보잖아요.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뜻하는 장면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이제 수용소로 유대인들이 막 실려왔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라던가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불태우면 나치 입장에서 아까우니까 이제 벗긴 거야. 다 뺏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소장의 아내인 이 여자가 가져와서 그중에 어쨌든 소장의 아내니까 그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고급스러운 것을 받아왔겠죠. 그런 것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걸쳐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벽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서는 이 밍크코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죽었거나 최소한 죽을 예정일 텐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옷을 마치 무슨 방금 당근하고 온 품목처럼 이렇게 입어본다는 게 굉장히 끔찍했다. 네, 저는 그 장면, 그 연출을 보고서
저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가장 먼저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혹시 최근작 리메이크 됐던 넷플에서 떴었던.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맨 처음에 오프닝이 저는 처음에 이게 주인공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의도인 것 같긴 해. 주인공이랑 되게 닮은 군인이 전장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죽은 군인의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주인공에게 또 군복으로 배달이 되고 그래서 그 군인은 또 그 주인공은 되게 신나거든요. 되게 벅차게 전장에 나갔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옷이 사실은 똑같은 독일 병사에서 또 똑같은 독일 병사로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고서는 전쟁의 어떤 되게 허무함이나 대물림이라든지 어떤 안타까움 같은 거를 느꼈으면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해서 근데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는 그 모피코트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로 학살하는 사람의 어떤 피해자의 옷을 가해자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입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잔혹하게 느껴지는 거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립스틱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어떤 2차 세계대전 그건 1차 세계대전이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그 1차 세계대전이고 참호전이 메인이니까. 네. 근데 똑같은 어떤 전쟁 안에서 그리고 독일인의 시점으로 다 가는데 그리고 옷이 또 다르게 연출이 되는데 이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달랐다. 였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그 주인공이 처음에 갖고 있던 태도라던가 아까 말씀해주신 조조 래빗의 주인공 조조 같은 캐릭터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확실히 당시 독일군이 프로파간다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사명의식을 젊은이들에게 당시 고취시켜 줬었고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애국심, 그릇된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진짜 천재적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약간의 어떤 선민의식이라 할지 그 밍크코트 장면도 그렇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 사택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옷가지를 확 주면서 니네가 뭐 좋아 보이는 거 한두 개씩 하나씩만 골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옷을 나눠주네? 이렇게 되게 착하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재벌집 사모님의 그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아우슈비츠 소장의 아내가 그렇게 유대인 하녀들에게 선심 쓰듯 옷을 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옷들은 사실 또 죽은 유대인들의 옷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이었던 하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무언의 폭력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옷도 그렇고 사모님들 또끼리 대화했었던 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난 게 되게 사모님들이 신나게 이제 수다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그 소장 안에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랄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 장면에서 연출이 전 좀 좋았었던 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기보다는 중점적으로 그 술을 내가려고 하는 그 하녀를 중심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 이 영화에서 횟스 부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 그 하녀들이랄까요? 그분들은 그늘 안에 있거나 좀 그늘진 쪽에 서 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횟스 부부한테는 그림자같이 그냥 안 보이는 존재처럼 보여지다가 관객은 사실은 그 프레임을 보는 거니까 가끔씩 되게 돌발적으로 가로 지나가거나 다가온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은 그냥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사실은 보게 되는 그런 연출이 저는 좀 좋았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 클로즈업이 굉장히 별로 없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뭔가 이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CCTV 같아요. 광각도 많이 썼고 클로즈업이 그나마 있을 때도 뭐 가해자라면 가해자지만 어쨌든 독일군 주인공들을 비출 때 클로즈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짙은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전 그 평범한 가정의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옷도 그렇고 뭐 사모님들 뭐 수다도 그렇고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 그 횟스가 이제 일과를 다 하루 마치고
딱 담배 한 개비를 이제 딱 물고서 담배를 피는데 그 뒤에는 또 이제 소각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일상과 뭔가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지는 그 잔혹함 그런 거를 또 한 프레임 안에서 또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정원을 가꾸잖아요. 이 아내가 엄청 예쁘게 막 정원을 가꾸는데 이 사람이 되게 신경질적으로 잡초를 막 뽑아내요. 근데 그게 뭔가 순수한 그 아리아 입만 남겨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잡초 뽑아내듯이 하는 약간 그런 거랑 되게 비유적으로 이게 되게 대단하게 극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저는 이게 되게 섬세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또 전출을 가는 상황에서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그냥 요즘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어. 뭐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애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나도 여기 집을 잘 이제 가꿔놨는데 왜 또 어디 이사를 가자고 하냐. 나는 못 간다. 약간 이런 멘트가 너무 현대적이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룬 가정이고 정원이고 이 집인데 이게 꿈꾸던 삶이라고 하지 않나요? 꿈꾸던 삶이고 이런 건데 웃긴 게 그들은 아무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평범한 부부와 이 가족의 삶이랑 자꾸 이게 불편하게 자꾸 다가오게 되는 게 그게 어쨌든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딱히 뭔가 캐치하면서 보는 재미를 못 느끼신다면은 이게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 전개로 가는 영화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도 약간 실망을 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호불호, 그러니까 불호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 서사적인 측면이 강한 영화들을 개인적으로 취향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딱 보면서는 되게 좋은 부분들, 훌륭하게 잘 만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뭔가 서사랄 게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다. 진짜 말 그대로 CCTV로 보는 어떤 가정의 브이로그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도 없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게 또 이 영화의 연출 의도와 반하는 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감독님은 이렇게, 각본가님은 이렇게 밀고 나간 것 같고요. 아까 그 어떤 폭력의 일상화된 폭력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초반부에,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가 아우슈비츠, 나치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 주인공이 꽤 괜찮은 남자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해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막 생일이면은 막 그 동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막 악수를 청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남자, 모범적인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그 초반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시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개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외주를 맡겼다고 해야 될까? 외주를 맡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외주 전문가 둘이 와서 PPT라면 PPT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로테이션도 금방금방 돌고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뭐 몇 명 죽이던 걸 몇백 배 더 빠르게 죽일 수 있을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의 주어를 빼면 그냥 진짜 일반적인 외주 업체와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회의하듯이 건설적인 회의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하다. 그런 부분들을 막 열을 내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 더러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했다면 뭐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나치 악당이네라고 봤을 테지만 너무 사무적인 태도로 온화한 태도로 이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인간이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관성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 그 전범 재판 때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한 거죠.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그것도 끔찍한데 사실 제가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전쟁사에 조금 빠져가지고 그거를 계속 1차 세계대전부터 파고 막 가다가 이 영화를 또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련해가지고 홀로코스트 궁금하니까 이제 여러 강의들을 막 듣다가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산업화가 잘 되어 있었고 그래서 딱 그 선생님이 딱 이 워딩을 쓰는 게 인상적이었던 게 살인을 산업화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더 많이 죽일 거를 막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간 그 독일인과 독일이라는 나라에 갖는 선입견 아닌 선입견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능률 중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민족이다라는 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 장면이 이 파티장에 가잖아요. 헤스가 후반부 나치 간부들 파티 뭐 그런 거 같죠? 네. 간부들 파티 가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 장면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길게 보여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아니 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맞아, 뭐 누구를 뭐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파티장 안에서 그 2층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사람들 이제 머리를 보면서 이 파티장이 가스실인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또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고 이제 아내와의 통화에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직장만 빼고 보면 엄청난 워커홀릭이고 그 상사들이 좋아하는 후배 아니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항상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측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막 보면은 또 이 개념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 악의 편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개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한나 아렌트의. 네, 저는 이 책을 사실 읽어보진 않았고 예전에 읽었었던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오늘 아침에 무슨 다시 정리된 걸 봤는데 이거를 또 제가 한번 읽어볼까. 발췌해 오셨군요. 발췌를 해왔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상상하지 않는 것이다.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의 지각은 과장된 의무감과 복종의식으로 보완되므로 그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일을 잘 해내는데 큰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도덕성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법칙 체계라고 여긴 독일 철학자 칸트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제 자처를 한 거죠. 아인리히는 이제 나치 전범입니다. 그 61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 나치 전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 전통적인 의미의 괴물이 아니라 단순히 결함이 많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에서 악의 편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충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만이 재판에서 나는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히틀러의 명령, 법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이게 또 어쨌든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나는 그냥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난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악마, 어떤 악인을 보고 악마다, 괴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저희랑 거리를 두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군대 우리 군부 정권 때 막 북한 표현하는 애니메이션들 보면 괴뢰국이라고 해서 막 괴물들로 나오고 아니면 뭐 돼지라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좀 이제 상대 적과 분리시키려는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건데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근데 이게 과연 이 한 사람만의 이 히틀러 한 사람만의 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거를 도와서 막 루돌프 헤스나 뭐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악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한 인간.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될 이웃으로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가 말하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이런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시하게 지켜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당연히 흘러가는 어떤 사회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악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횟스의 아내가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사실 남편보다도 부산스럽게 뭔가 끊임없이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정원도 가꿔야 돼, 애들도 돌봐야 돼,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뭐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몸이 바쁘고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사색하거나 사고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깊게 사유하고 생각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몸을 멈출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아내는 그러지 않는 거지. 그냥 보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난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게요, 본인이 의식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친정엄마가 놀러 오셔서 이렇게 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그 정원을 이렇게 가꿨다, 여기 뭐 이렇게 가꾸느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원을 이제 엄마한테 구경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간에 약간 둘 사이에 마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대화가 멈춰지는데 그때 건너편 벽에서 계속 그 비명 같은 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모님이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민망함도 아니고 좀 뭔가 그냥 말을 돌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어. 갑자기 이 풀은 또 어떻고, 뭐 여기 해바라기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사실 그 친정엄마는 물론 이제 부역자라면 부역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거기서 이게 조금 어색하고 좀 괴상하다라는 걸 최소한 느낄 정도의 사람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중간에 떠나버리기도 하니까 말도 없이. 그런 부분에서 더 좀 그 장면을 통해 이 사모님이 일부러 본인이 진실을 안 보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약간 느껴졌다. 저 얘기 들으면서 이것도 되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남편은 사실 그 수용소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잖아요. 이 상황을. 근데 아내는 들리는 소리만으로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을. 네. 예를 들면은 그 횟수는 이미 무감해졌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일 같은 거고.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맞아. 상현 씨 말대로 의식적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의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바쁘게 정원에 집착하고 이 가정을 더 꾸리는 데 집착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캐릭터의 시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히틀러나 그 당시 나치 정권에서 프로파간다를,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더러운 민족이니까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잘 해놨어도, 어쨌든 일반인들 입장에서 타인, 사람을 죽이는 게 사실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긴 하잖아요. 도덕적인 딜레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는 그거를 더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불어 피하고 싶은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그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마라님이 발췌해서 낭독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악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평범하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존재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괜히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사실 이게 비단 먼 과거의 일이 아닌 게, 저는 사실 요즘도 맞아요. 그냥 흘러가듯이 편승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동조하는 행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달구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물론 이제 당시 그 집단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정말 나쁘고 사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적 제재를 한번 옹호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속 시원하고 재밌을 수 있지만 이게 오발탄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 그런 함의가 있지 않나. 기계적으로 나는 톱니바퀴에 불과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정말 큰 악의 구렁텅이로 정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관료 사회에 있으면 책임 전가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고 넘겨. 요즘 또 뉴스에서 해병대 사건도 지금 그거잖아요.
꼬리 자르기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특히 군대가 뭐 대표적인 예시겠지만 특히 이런 관료주의적인 상황 안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아까 그 말씀해주신 아돌프 아이만 같은 인물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오스카 아이작이 주연했던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본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벤 킹슬리가 아돌프 아이만으로 나오는데 그 구덩이를 파고 제 기억에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구덩이를 파고 싹 몰아 넣은 다음에 총질해서 다 죽이게 총살시키게 시키는데 그때 어떤 손동작이라던가 표정이 굉장히 사무적이고 그 마치 그 내부자들에서 조우진 씨가 진짜 그 사무적인 표정과 복장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썰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영화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에서 벤 킹슬리가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겹쳐 보이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더 끔찍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또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름이 없는 한 소녀가 나와요. 아,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이 인류 안에 내재된 선과 악의 밸런스를 조금이나마 맞춰보고자 그래서 관객들에게 희망의 끈이라도 좀 쥐어줘 보고자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이 그 소녀를 담을 때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연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폴란드의 한 소녀인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살고 있는 소녀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굶어 죽으니까 몰래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군데군데 사과를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녀의 선행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담았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 부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 소녀가 나오는 지점이 거의가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횟수의 딸이 이제 목류병처럼 뭐 어디서 있다가 아빠한테 발견돼가지고 다시 침대로 가서 막 동화책 읽어주고 꼭 그 지점에서 이 소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그 딸이 되게 설탕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의 어떤 그냥 꿈 같은 건가? 뭐 환상 같은 건가? 이러다가도 또 이제 동화책이랑 읽을 때 또 겹쳐서 나올 때는 아, 이게 조금 동화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은유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녀가 벌이는 일들이 너무 이거 누구나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인 거잖아. 너무 무서울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 거의 진짜 그 숭고한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게 폴란드 점령지의 주민이었기 때문에 아마 걸렸다면 또 웬만한 형벌로는 끝나지 그렇죠. 않았을 같이 것 같다. 이제 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전반에는 이게 조금 이기 어려운 어떤 좀 환상과 꿈의 비현실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 같다라는 거를 느꼈다가 이게 사실은 나중돼서는 이게 진실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했던 소녀가 있었고 그거를 뭔가 꿈과 현실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 에서 좀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맞으려나? 그러니까 좀 일말의 희망을 느끼게 되잖아. 우리 모두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약간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었고 그 기술적인 면에서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이런 오늘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럼 뭐 하나 이제 듣는 선배님들이 뭐 하나라도 이게 영화개론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자연광을 사용을 위주로 이제 조명 세팅을 하려고 하셨었고, 그러니까 밤씬을 조명을 없이 어떻게 이 소녀를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숙제였었던 거죠. 왜냐하면 설정상 그 마을에 뭐 가로등이 많다거나 뭐 주 광원으로 쓸만한 어떤 광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조명이 없이 이 밤씬에서 이 소녀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그런 거랑 좀 맞았던 게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열기를 담아내는 거다 보니까 감독님 피셜 그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에너지, 인간의 선함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다 무섭고 되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소녀만은 사실은 온기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 데뷔를 준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죠. 감독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좀 감독님의 사상을 검증해 보자면 좀 유추해 보자면 제 피셜로 체온이라는 거는 인간이 당연히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다 체온이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게 태생적인 거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인류의 사악한 행위, 악 같은 것들은 어떤 체제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맹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후천적인 개념에 가깝잖아요. 체험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께서는 인간 자체는 선하다. 충분히 선으로 계몽될 수 있는 존재다. 굳이 따지면 성선설처럼 그런 걸 좀 더 주장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루돌프 헤스와 나치 전범들이 사악한 존재였던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질은 선하고 다만 그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체제와 이념과 그릇된 가치관에 대한 무조건적 맹신이 정말 진정한 악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 드네요. 이 실화래요. 실화래요. 그래서 이제 자료조사 하시면서 인터뷰 하실 때 만나셨던 어떤 할머님의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녀의 이야기가 진짜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꼭 넣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희망은 횃불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성냥불 같은 것이 아닐까. 정말 작고 쉽게 꺼질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그렇기에 더 소중한 것. 그게 바로 희망 아닐까. 뭐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서 많은 인질, 유대인 뭐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낸 것도 충분히 칭송받아야 될 일이겠지만 이렇게 또 은연중에 자신의 어떤 모든 걸 걸고 조금씩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체제에 그냥 종속되진 않았던 그냥 톱니바퀴로 남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조명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뭐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CCTV 같은 느낌으로 이 가족의 브이로그를 관찰하는 느낌이잖아요.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영화다 보니까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막 돋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배우들의 연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여기서 루돌프의 아내 사모님으로 나오는 산드라 휠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락의 해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마치 그런 어떤 자신의 네임밸류를 싹 지우고 그냥 여자 1 또는 그냥 사모님 이렇게 표현이 될 법한 인물로 악을 대변하는 마치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되게 힘을 쫙 빼고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 산드라 휠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추락의 해부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였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좀 우악스럽게 그러니까 거리부터 다른 사람 맞아. 사실 좀 우아한 사모님 같이 걷진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러다가 이게 되게 초반에는 되게 막 웃고 막 잘 챙기고 그냥 평범한 어떤 아내와 엄마의 모습이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 같은 건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제도 만들어버리는 일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이게 아마 최상위 갑질 아닐까? 약간 이런 갑질이라는 표현도 좀 약하다. 어쨌든 좀 그런 면모가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전 오히려 난이도 되게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연기하기에? 네. 이런 캐릭터가 오히려. 왜냐면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좀 지우고 그냥 어떤 대변
하는 인물로서 연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산드라 휠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크리스티안 프리델이라든지 랄프 에프로스 같은 헤르포스 같은 배우들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좀 영화 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감독님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시고는 되게 소신 발언이라면 소신 발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팔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이 모든 걸 멈춰야 되고 뭐 그건 너무 당연하고 워딩이 구체적으로 뭐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자신이 만든 이 영화 속에서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습한다던가 유엔의 어떤 구호 트럭들을 뭐 폭발시킨다던가 이런 전쟁 범죄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시상식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시상식 측에서 유튜브 등지에 있는 그 클립들을 다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역시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사회 전반을 자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람들의 어떤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 거다. 그리고 덩달아서 그럼에도 그렇게 발언을 했던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대단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사실은 그런 발언의 기저에는 이런 폭력이 좀 끊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그 발언 이후에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이게 어쨌든 영화도 결국에는 쇼비즈니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그 감독님이 만드신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의 의도가 더 진해지면 진해졌지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비단 유대인이라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옹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이 전쟁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감독님의 메시지가 그 발언을 통해서 더 강해진 것은 아닐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와 이 영화 속에서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뭐 100%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자지구 난민들에게 이제 폭탄을 떨군다던가 미사일을 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계속 악순환처럼 굴러가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도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다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전쟁과 분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엔 누군가 먼저 잘못을 했겠지. 근데 이제 복수의 복수, 그거에 대한 또 복수. 옛날에 스필버그 감독님이 뮌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엔 끝없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먼저 그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그 사실보다는 그냥 서로 감정만 이제 남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풀 수가 없는 실타래로 이제 가버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전쟁들이 지금 벌써 전 세계에 전선이 2개나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이 영화가 갖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상현 씨랑 좀 얘기 나눠보고 싶었었던 게 이게 타이틀 뜨고 나서 검정색 화면으로 한동안 사운드가 나오고 그 이후로 두 번 정도 더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얀색 화면의 사운드, 빨간색 화면의 사운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연출이 어떻게 보셨나. 이게 사실은 흔하게 뭔가 보통의 영화에서는 쭉 가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배제한 상태로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특히 오프닝이 그게 컸죠. 오프닝 타이틀이 뜨면서 이제 검은 화면만 나오는데 한 1, 2분 정도 됐나요? 꽤 길어서 체감상으로. 음악만 이제 좀 음산하게 계속 나오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영화 2편이 떠올랐는데요.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였나요? 그 영화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 검은 화면에
종소리였나? 종소리가 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모든 이들의 인터넷 환경이 똑같지 않을 거고 이게 화질이 1080p 이상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여유를 둔 거다. 좀 이렇게 장난 좀 섞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반면에 제가 좀 더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사일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사일런스, 침묵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처음에 제목이 탁 나오고 되게 시끄럽게 풀벌레들 우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사운드가 확 꺼지면서 검은 화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묵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강조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니까 무를 강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일순간 조용히 만들면 그 침묵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겠구나를 느끼면서 좀 감탄했던 연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작품도 저는 보면서 감상 전에 이미 사운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화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독님께서 좀 관객들의 귀를 달굴 시간, 그러니까 좀 귀를 예열할 시간을 주시게 아닌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걸 한 2가지 정도의 생각으로 조금 도달을 하게 됐었던 게 첫 번째는 상현 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사운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가이드를 어쨌든 만들어주시는 느낌이었었고 근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영화가 또 진행될수록 사운드가 되게 명료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평화로운 새소리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따졌을 때는 처음에는 뭉개진 소리로 뭔가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 근데 뭔가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로만 느껴져. 근데 이제 중반부가 되면은 총소리나 어떤 비명소리 이런 게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쯤 돼서는 대사가 들려.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챕터의 구분이었나? 사운드 챕터의 구분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2번째로는 어떤 시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니들이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떤 책이 또 하나가 떠오르더라고.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유명한 책이죠. 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세상을 또 지배하는데 주인공만 보이는 거잖아요. 다들 이제 시각을 잃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그 격리 수용소에 이제 자기도 눈이 먼 척하면서 따라 들어가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 군상에 대한 그런 책인데 거기서 또 제가 또 문장을 하나 발췌를 또 했습니다. 오늘 거의 뭐 이거 뭐 책벌레야? 또 이렇게 또 좋은 거 나누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현실을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눈뜬 장님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횟스 부부도 좀 그렇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런 컬러 화면이랑 사운드를 같이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연출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되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너머에는 또 다른 어떤 진실이 있고 그걸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를 말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좋은데요. 시각이 차단됐다면 최소한 귀를 기울여 보기라도 할 것.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또 이제 또 말해보고 싶은 거 그거. 갑자기 이제 후반부 엔딩 부분 가면 박물관이 나오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확 넘어오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재밌는 게 루돌프가 이제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이에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이제 혼자 퇴근을 하는데 복도를 그냥 쓱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컷이 현재로 넘어오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 어쨌든 루돌프의 시선으로 시작이 된 장면이고 그 시선으로 마무리가 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몰랐겠지. 그냥 이 사람이 미래를 보았다 한들 뭐 그런 미래가 올 거란 걸 알았을까? 이 사람이 후회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넘겨짚게 되는 그런 영화 장면 같기도 하고. 말씀하니까 또 그게 연결되네. 그 몰랐을까? 약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계속 헛구역질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사실 토를 다 개워내나?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얘는 끝까지 토를 하진 않았어. 맞아. 뭐 토사물이 나온 건 없어요. 네. 그게 저는 상현 씨가 말한 지점을 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토를 한다는 거는 뭔가 사실 이 사람이 느꼈으면 토를 했을 것 같아. 근데 토를 못했어. 얘는 모르거든. 뭔가 소화가 되는 뭔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뭔가 개워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나오지는 않는 토사물이 나오지는 않는 이미 다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사실 소화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평범한 노선을 타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사실 갑자기 확 현실감, 심지어 현재 시점의 픽션도 아니고 완전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을 가져다가 하니까 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내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수용소, 이 박물관이 가스실을 청소하고 막 쇼윈도를 닦고 있고 이게 되게 이 박물관의 일상적인 루틴을 액션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자체, 이 연출 자체에선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약간 당황스러울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이 영화를 그냥 어느 정도 이 평범하지 않은 노선을 같이 따라가고 있었으면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악의 평범성 아까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한 건 나는 그냥 상명하복했을 뿐이고 난 톱니바퀴였을 뿐이고 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어떤 관성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현재 시점으로 딱 넘어와서 지금 전시실이 된 아우슈비츠의 일부를 보여주는 클립들에서 이 직원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 좀 봐 이런 리액션을 하는 장면을 넣은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들 역시 관성적으로 그냥 출근해서 그 전시실을 닦고 청소하고 불 켜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감독님이 오히려 어쩌면 너네도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소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그 박물관 직원분들은 너무 그 일 잘하시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그냥 영화적으로 뭔가 조금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사실 진짜 우리도 집안일 청소할 때 우리의 이 사물은 어떻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청소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먼지 있다 닦아내야지 딱 이 정도지. 그런 것처럼 현재 와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보여주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관성적으로 쓸고 닦고 하지 말고 진짜 거기에 담겨진 역사,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거 픽션 아니고 현실이다. 약간 진짜.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마지막에 딱 환기를 시켜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픽션 중심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은 서사 중심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특이하게 뭔가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최근에 또 그 관심사가 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영화를 되게 잘 봤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생각나게 되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방금 이 영화 최후반부에 현재 시점으로 휙 넘어오는 장면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먼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었어요. 진짜요? 네, 그 폴란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수용소에 갔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물론 그때도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굉장히 홀로코스트의 개념도 뭔지 알았지만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영화 후반부에도 나오는 곳 같은데 복도에 양 옆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이
쫙 있어요. 영정사진처럼. 근데 저 거기를 쫙 보다가 어릴 때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구역질이 나서 나왔거든요. 좀 그게 압도될 것 같아. 그분들의 얼굴이 막 구역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실제로 존재했는데 죽은 분들의 얼굴을 내가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확 뭔가가 설명하기 어려운,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확 와닿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그때의 기억을 꺼내보게 되고 진짜 구역질 나는 역사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줄 평가는요. 악은 온유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뉴스 같은 거 봐도 뭔가를 항상 좋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분개하고 어디 나가서 시위를 하시든 뭐 무슨 운동을 벌이시든 이렇게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흔히 우리가 악으로 보통 많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있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이런 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가 악이란 선보다 오히려 더 온유하게 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영화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런 한 줄 평을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저는 근데 이 영화 되게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온전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서 저는 사실 쉰들러 리스트나 좀 더 과격하게 가면 바스터즈 같은 영화가 좀 더 제 취향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화인 것은 맞지만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B+도 충분히 좋은 점수라는 거. 그럼요. 뭐 마라님은 어떻게 한 줄 평가? 저는 우리는 누구나 울타리 안에 있을 수도 밖에 있을 수도 있다로 하고 A0 드리겠습니다. 무친 A0. 와. 아니, 저는 이게 영화 볼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점수가 올라가. 계속 곱씹으면서 되새김질을 하시다 보니까 그 영화의 풍미가 더 올라온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볼 때는 몰라도. 저도 이 영화 한 번 더 보거나 다 보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또 생각해 보면 B+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B+ 줬다고 저를 영알못으로 좀 여기진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영화는 취향이니까요. 어쨌든 마라님이 무려 A0를 선사한 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마 이미 보신 분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더 주위에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영화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무슨 거의 뭐 책벌레처럼 마라님이 빡세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방송을 하기에 수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오늘? 저 간만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혹시나 제가 말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좀 팩트 체크를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죠.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마라님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